뉴저지에서 미스터리가 벌어졌어요. 한 새내기 엄마가 대낮에 자신의 집에서 공격을 당했어요. 살인범은 아직 잡히지 않았고 수사가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누가 브룩 한논을 죽였는지,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어요. 로엔크라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안자넷 립입니다. 뉴저지의 작은 마을에서 살인사건 수사관들은 비극적이면서도 혼란스러운 미스터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는 거의 한 달째 진행 중이며 원래라면 아기와 남편과 함께 여름을 보내야 할 비교적 최근에 엄마가 된 여성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신 35세 여성의 가족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들은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고 한 아기는 엄마 없이 자라야만 합니다. 이 미스터리는 6월 6일 뉴저지 체스터 타운십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곳은 모리스 카운티에 있고 뉴욕시에서 차로 약 1시간 거리입니다. 한 남성이 911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브룩 한론이 자택에 있었고 상태가 매우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그 통화의 오디오입니다. 네, 그녀가 온몸에 피를 흘리고 있다고요? 그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할 겁니다. 사육 스피커라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는 통제실에 있습니다. 저는 몰라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오늘 우선 좀 더 알려주겠습니다. 유선에서 47대 차량 이 서비스에 투입됐습니다. 47대 차량 이 2층 위에 있을 거예요. 네네. 저 혼자 내려왔어요. 네 번째가 있어요. 이제 브룩 한논이 아기와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은 포터스빌 로드에 있어요. 그 집은 도로에서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구글 맵에서 보면 브룩 한론과 그녀의 가족이 살던 집 주변에는 집이 많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쪽에는 숲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울타리가 쳐진 마당이 있어요. 이제 정말 궁금해지죠? 브룩 한논을 죽인 사람이 어디로 가야 하고 누구를 노렸는지 알았던 걸까요? 또 다른 퍼즐 조각도 있습니다. 브룩 한론이 도움이 필요하고 피가 everywhere 있다고 신고한 이 전화는 토요일 오후 4시 30분에 걸려왔어요. 보통 그 시간쯤이면 아기를 둔 엄마라면 저녁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아기가 낮잠에서 막 깨어날 시간일 수도 있어요. 물론 아이의 일정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이 사건을 볼 때 이런 작은 것들이 떠올라요. 브룩 한논은 그녀의 링크드인 페이지에 따르면 뉴저지에서 심리치료사로 일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매우 의욕적이고 책임감 있으며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뉴저지 LPC 자격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녀는 상담, 치료 지원, 자원 및 기타 지원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 가족들과 다양한 환경에서 일한 폭넓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은 체스터 타운십에서 발생했지만 검찰청이 수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로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검찰청은 살인사건 수사에 대해 6월 13일까지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검찰청 대변인은 이렇게 썼습니다. 6월 6일 늦은 오후 응급의료팀과 체스터 타운십 경찰관들이 포터스빌 로드에 있는 주택에서 걸려온 911 신고에 대응했습니다. 35세 거주자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모리스 카운티 검시관 사무소의 조사 결과 사망 원인은 여러 차례 예리한 흉기에 의한 상처였으며 사망의 종류는 타살로 판명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모리스 카운티 검사실, 체스터 타운십 경찰서, 모리스 카운티 보안관실 CSI에 의해 현재도 활발히 수사 중입니다. 수사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로서는 추가 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꽤 표준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그들은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많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브룩 한논의 이름은 지난 며칠 사이에야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꽤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좋아요. 이 사건을 더 깊이 파헤치기 위해 전직 검사 제렛 페렌티노를 모시고 싶어요. 그는 아마존에서 구입할 수 있는 훌륭한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 책은 잠시 후에 소개하겠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어머니들, 살인, 그리고 동기, 검사로서의 마음과 정신을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자례 다시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당신과 대화하는 걸 좋아해요.
이 사건에 대해 전직 검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아는 바로는 그들은 이 사건에 대해 매우 말을 아끼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그들이 얼마나 말을 아끼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네, 그것은 전략적인 움직임입니다. 분명히 수사관들은 공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갈 때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정보는 반드시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정보가 인터뷰에서 파악되거나 인터뷰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암시의 힘처럼 특정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죠. 즉,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말입니다. 그래서 수사관들은 종종 정보를 철저히 숨기고 그 정보를 용의자나 목격자 혹은 신빙성을 뒷받침할 정보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정보를 얻는데 전술적으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런 장면을 얼마나 자주 봤습니까? 사실상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 온라인이나 언론에서 얻은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보를 숨기면 상황이 더 단순해집니다. 저를 혼란스럽게 하는 건 여기서의 시간 흐름입니다. 이 사건은 6월 6일 토요일에 일어났어요. 그날 911에 신고 전화가 걸려왔죠. 그녀의 이름은 지난 주말이 되어서야 공개됐어요. 그래서 그녀의 이름이 공개되기까지 몇 주, 정확히는 3주가 지난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분명히 범인은 그녀가 누구인지 알고 있으니까요. 있잖아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검사로서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 정보를 숨겼을까요? 특히 그들이 13일, 그러니까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 후에 이 조사가 13일부터 진행돼 왔다고 발표했을 때 말이에요. 네, 그 사실은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이런 사건에 관여해 본 적도 없고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특히 가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이런 살인사건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누가 그랬는지는 또 다른 문제지만 사건은 그녀의 집, 그녀의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녀는 그곳에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널리 보도되었습니다. 왜 이 수사의 초기 몇 시간이나 그 이후 며칠 동안 그녀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는지는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언론은 너무 비난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정보를 공개하면 어딘가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브루크와 다른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든지 그녀의 결혼 생활에 관한 것 또는 그녀의 재정 상황에 관한 어떤 것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수사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사건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누군가는 뭔가를 알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은 검찰청에서 주도하고 있어요. 제가 경찰서에 전화해서 정보를 얻으려고 하면 그쪽에서는 아니라고 검사실에 전화하라고 해요. 이 사건은 검사실이 담당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해해요. 그쪽에서는 여기서 기소 가능성도 보고 있잖아요. 이건 살인사건 수사예요. 그런데 보통은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사실과 상의하면서 진행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저한테 아니라고. 그걸 요청하고 싶으면 검찰청에 전화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검찰이 담당하고 있다고요. 저는 두 가지 방식 모두 받고 펜실베이니아와 뉴저지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검찰청에는 지역 경찰서와 협력해서 일하는 자체 수사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저희 검찰 사무실이 수사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주 경찰과 직접 협력해서 일하거나 때로는 연방기관과도 함께 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수사를 바라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사건은 빠르게 체포로 이어질 수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을 조사하고 처음부터 기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알다시피 결국에는 유죄 판결과 정의 실현으로 끝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살인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들이 초기에 관여하고 종종 수사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규모가 작은 경찰서의 경우에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이끌곤 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더 큰 경찰서나 예를 들어 펜실베이니아 주 경찰과 함께 일할 때는 좀 더 상호 협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같은 개인이나 지역 언론의 문의는 모두 검찰청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목소리로 말하게 되는 거죠. 네. 그건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여기는 살인 사건을 많이 다루지 않는 작은 주택가 지역의 경찰서일 수도 있겠네요. 이 점이 흥미로운데요, 제러드. 저처럼 당신도 무전 녹음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길 포터스빌 로드에 어떤 남자가 있다고 해요. 그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고 피가 온통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가 심폐소생술을 하겠다고 해요. 토요일 오전 4시 30분이에요. 있잖아요. 저는 그냥 생각했어요. 이 집, 포터스빌 로드에 있는 한론집에서 근무 일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토요일 오후잖아요. 이 부부는 어린 아기가 있어요. 남편은 일하러 갔던 걸까요? 아니면 집에 와서 아내를 발견한 걸까요? 골프 치러 나갔던 걸까요? 친구들이랑 있었던 걸까요? 전 전혀 모르겠어요. 하지만 토요일 오후 4시 30분에 이 여성은 2층에서 칼에 찔려 숨진 채로 발견됐어요. 집에서요. 그 무전 녹음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브루크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그녀의 삶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피해자 분석, 즉, 역추적을 해야 합니다. 브루크를 살펴보면 그 일이 정확히 언제 일어났는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죠. 어디서 일어났는지, 집안의 어느 방에서 일어났는지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 일이 집 안에서 일어났는지 그럴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요? 그곳이 범죄 현장입니다. 증거 보존을 위해 사진 촬영과 과학 감식 등 모든 조치를 취하세요.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그들의 삶을 역추적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결혼 생활은 어땠는지, 재정 상태는 어땠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누군가 그들에게 화가 나 있었나요? 그걸 어떻게 알아내죠? 요즘에는 휴대폰 기록, 이메일, 클라우드, 그러니까 정보가 백업되는 클라우드, 위치 정보 기술, 현관 카메라를 조사하고 이웃이나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알아냅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 것이고 처음부터 계속되어 온 일들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매우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이 집의 위치입니다. 이 집은 그냥 외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집은 교회에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흔히 말하는 주택단지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집은 기본적으로 도로의 구분길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다른 집들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제 말은 이 집에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미리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우연히 이 집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알다시피 이 집이 주거 침입 범행의 표적이었을 수도 있지만 잠깐만 화면에 이걸 띄워볼게요.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 있어요, 제רד. 이게 바로 문제의 집이고 근처에 다른 집들은 보이지 않아요. 이 구글 지도를 보면 마당이 있고요. 포터스빌 로드가 길을 따라 내려가요. 이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번화한 도로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장소에 가려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어야 해요. 목적이 있어서 가는 거죠. 그게 한 가지 생각이죠. 분명히 이곳은 목적지를 알고 찾아온 표적 범행처럼 보이고 어디로 가는지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한 가지 생각은 이 집이 다른 이웃들과 너무 떨어져 있어서 누군가 소리를 질러도 들을 사람이 없으니 쉽게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처에 목격자가 없어서 중요한 걸 목격할 사람이 없을 수도 있죠. 물론 이건 순전히 추측이지만 그런 장소를 볼 때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사건을 많이 기소해 봤거든요. 그리고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토요일 오후였죠. 토요일 오후 4시 30분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아이가 있다면 아침에는 생일 파티나 다른 행사가 있을 수도 있죠. 저녁 계획으로 넘어가는 시간이죠. 대부분의 경우 토요일 오후에는 집에 있죠. 적어도 우리 집에서는 모두가 함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맞죠? 아니면 일요일 오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그 시간쯤 아기가 낮잠에서 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시간과 장소는 무작위 표적 범행이 벌어질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경험상 그 시간대에 주택이나 거주지가 타겟이 된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보통 그런 집은 밤이나 아주 이른 시간에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공개된 정보가 거의 없어요.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점들을 참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누군가가 911에 전화를 했어요. CPR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만큼의 시간이 있었어요. 이건 그 전화가 걸렸을 때 부룩이 아직 살아있거나 살아있으려고 애쓰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누군가 그녀를 발견했을 때 이미 명백히 사망했고 여러 번 칼에 찔린 상처가 분명하며 한동안 사망한 상태였다면 굳이 CPR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녀가 살해되거나 공격당한 직후에 비교적 빨리 그녀를 발견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사건에 연루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한번 분노에 의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그녀는 가슴을 칼에 찔렸습니다. 누군가 전화했고 피가 퍼져 있었으며 그들은 심폐소생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공격이 일어날 순간 주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말해줍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또 궁금한 점은 검찰청입니다. 여기에는 아기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부분이 민감도를 높이지만 그들은 아기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기는 괜찮나요? 아기는 안전한가요? 라고 물었는데 그들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한 건의 살인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거죠. 적어도 아기는 다치지 않았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알다시피 정말 끔찍한 현장이에요. 상상이 되나요? 아기가 있고 우리는 아기가 엄마와 함께 집에 있었다고 추정해요. 그리고 엄마는 칼에 찔려 숨졌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녀를 구하려고 911에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사건들을 직접 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아버지가 총으로 어머니를 살해할 때 아이들이 사실상 부모님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가정 내 상황이고 분노가 누군가의 배우자를 향한 것이라면 종종 아이들은 직접 피해자가 되지 않더라도 목격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그들의 아이가 아주 어리다는 건 알고 있지만 만약 아이가 다쳤거나 이게 이중살인 사건이었다면 지금쯤 우리는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맞아요. 우리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가족과 함께 안전하다든지 그런 식으로조차 말하지 않는 게 저로서는 정말 이상해요. 아시다시피 아까 피해자 분석에 대해 말씀하셨죠? 브룩은 치료사예요. 그녀는 치료사였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녀의 상담에 대해 온라인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은 그녀가 가족이나 청소년들과 함께 일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어요. 저는 그들도 그 부분을 조사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녀에게 상담하던 내담자들이 있었나요? 그녀에게 무슨 이유로든 불만을 가진 내담자가 있었나요? 아니면 글쎄요, 그녀에게 집착했던 사람이 있었나요? 정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에요. 분명히 다시 말하지만 피해자 분석의 한 부분은 부룩이 누구였는지 알아내는 거죠. 그녀는 아내로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엄마로서는요? 그리고 심리치료사로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부룩에게 상담을 받는 사람들은 분명히 상담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찾고 있을 정도의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녀의 환자 기록을 조사해서 누군가가 그녀를 위협한 적이 있었는지, 그녀가 어떤 환자에 대해 두려움이나 걱정을 표현한 적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최근이나 지난 몇 달 사이에 어떤 환자와의 치료가 중단되어서 누군가가 부룩에게 아기를 품게 될 만한 일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게 범인을 찾는 사건이라면 이런 점이 중요합니다. 이게 명백하게 가정 내 사건이고 현장에 이게 비극으로 번진 가정 내 사건임을 뒷받침하는 물리적 증거가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깊이 파고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로 범인을 찾는 사건이고 제3의 인물이나 우연한 사람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
도둑이나 불특정 가해자, 가족 외부의 누군가라면 네, 그녀의 기록에 있는 연락처들을 모두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집 안에 있는 전자기기들과 휴대폰에 대해 알고 싶어요. 오디오를 녹음하는 알렉사 같은 게 있나요? 집이 외진 곳에 있거나 적어도 좀 더 한적한 지역에 있으니까 집 밖이나 집 안에 보안 카메라가 있나요? 완전히 외진 곳은 아니지만요. 하지만 그쪽에 살고 있다면 집 주변에 카메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카메라들이 뭔가를 녹화했는지도 궁금하네요. 글쎄요, 요즘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수사에서 정말 강력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죠. 또 다른 점은 그녀가 애플워치를 착용하고 있었나요? 심박수 같은 정보가 남아있나요? 그녀의 심박수가 그녀가 공격받고 결국 사망한 것으로 보일 정도의 수준에 언제 도달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만약 누군가가 우리는 싸우지 않았고 그날 아무 일도 없었고 상황이 평온했다고 말하지만 그녀의 심박수에서 가속과 감속이 반복되거나 문자 메시지에서 어떤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이 바로 나중에 기소 과정에서 누군가가 주장하거나 말하는 내용을 반박하고 프레젠테이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다소 외진 곳이기 때문에 그 도로를 따라 위아래로 이웃들을 상대로 탐문해서 지나간 차량을 촬영한 카메라가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만약 외부에서 제3자가 개입한 것이라면 이런 점들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또한 용의자를 배제해야 할 경우도 논의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는 현재 수사관들이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녀와 함께 집에 있었던 특정 인물에 집중하고 있나요? 아니면 제3자의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나요? 네, 전자기기가 이 사건의 많은 부분을 말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주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보를 받아서 분석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자레드, 당신의 책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주세요. 그 책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타깝게도 그 책은요. 아주 비슷한 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어요. 가정 내에서 한 어머니가 자신의 집에서 살해된 사건이죠. 하지만 그 책은 제가 살아오며 변호해온 어머니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아주 어린 나이에 잃은 후 저와 세 형제를 키워주신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책은 어머니들을 강력한, 정말 강력한 존재로 기립니다. 제가 그들을 위해 싸웠던 사건들에서는 그들의 자녀가 살해당한 경우도 있었고 한순간에 어머니가 살해당한 경우도 있었으며 자신의 아이를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지게 된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또 한 번 어머니의 비극적인 상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세부 사항을 알지는 못하지만 한 아이가 어머니를 잃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 가족이 브룩을 잃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 경력 동안 이런 일을 많이 봐왔고 그에 대해 글도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책이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며 동시에 우리 형사, 사법제도에 희망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네, 모두 한 번쯤 확인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레드, 여기서 브룩 헨런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충격적이고 슬퍼요. 그리고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이 곧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브룩 햄린의 사망 관련 정보는 모리스 카운티 검찰청에 알려주세요. 전화번호는 973-285-2900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러앤크라임의 이번 에피소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안전의 립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다시 이곳에서 뵙겠습니다.